느닷없이 심어가 하나 들어오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돌아서면서 한 자리 때렸어요. 아예 노래를 못하게 목을 찔러버렸어요. 1972년 6월 4일 밤 서울 시민회관 무대 위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훈아. 그날 공연은 쇼스타 페스티벌 이틀째였는데요. 관객들의 열기가 어찌나 뜨거웠는지 앙코르가 세 번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나훈아가 마이크를 잡고 찻집의 고독을 부르고 있던 그때 객석에서 한 남자가 무대 위로 뛰어 올라옵니다. 나훈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흥이 넘친 팬이 무대로 올라와서 악수를 청하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에 쥐고 있던 마이크를 왼손으로 옮기고 웃으면서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남자의 손에 들려있던 건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깨진 사이다병이었습니다. 나훈아의 왼쪽 얼굴에 그대로 사이다병이 들어왔습니다. 나훈아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 남자와 8분 동안 맨몸으로 맞섰습니다. 8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객석에 앉아있던 수천 명의 관객들은 이걸 공연의 일부인 줄 알고 구경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대 옆에 서 있던 경찰조차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훈아가 쓰러질 뻔한 그 순간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이게 연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나훈아의 왼쪽 뺨에는 72바늘이 꿰매졌습니다. 25살. 한창 전성기를 달리던 젊은 가수의 얼굴에 평생 지울 수 없는 흉터가 새겨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건은 단순한 돌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체포된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진이가 시켰다. 당시 나훈아의 최대 라이벌, 대한민국을 양분하고 있던 가수 남진. 그 남진이 배후라는 겁니다. 과연 남진이 정말 사주한 걸까요? 그날 밤 무대 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만들어낸 한 곡의 노래가 훗날 대한민국 전체를 울리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놀랐던 게 이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었거든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영상은 꽤 긴 이야기인데요.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훈아 피습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1970년대 초반 한국 가요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1960년대 후반 한국 가요계에는 절대적인 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남진, 울려고 내가 왔나. 가슴 아프게 같은 곡들을 연달아 히트시키면서 이미 최정상에 올라있던 가수였는데요. 당시 남진의 인기라는 게 지금으로 치면 BTS가 국내에서만 활동하고 있는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연장마다 여성 팬들이 몰려들었고 오빠 부대라는 말이 이때 처음 생겼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1968년 남진이 돌연 군에 입대합니다. 그것도 해병대로요. 베트남 전쟁에 파병까지 나갔습니다. 당시 최정상 가수가 가장 위험한 전선으로 갔으니 팬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남진이 비운 그 자리를 누군가가 채우기 시작합니다. 부산 출신의 젊은 가수 나훈아였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시작으로 내놓는 곡마다 줄줄이 히트를 쳤거든요. 남진이 없는 사이 나훈아는 단숨에 대한민국 가요계의 정상에 올라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마치 운명처럼 모든 게 대조적이었습니다. 나훈아 본인이 이렇게 회고한 적이 있어요. 고향도 호남대 영남이었고 생긴 것도 한쪽은 아주 잘생겼고 이쪽은 소도둑 같고 노래 스타일도 저쪽은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막 춤추면서 하고 이쪽은 거의 서서 하고 본인이 스스로를 소도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자기 객관화가 나훈아다운 거죠. 실제로 남진은 화려한 퍼포먼스와 팝 스타일, 나훈아는 한 자리에 서서 목소리 하나로 승부하는 정통 스타일이었거든요. 출신도 목포대 부산. 여기에 당시 한국 정치가 김대중 대 김영삼, 호남 대 영남 구도였으니까 팬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지역 감정까지 엮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단순한 가수 간의 경쟁이 아니라 시배가 만들어낸 구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도가 결국 비극을 부르게 됩니다. 1971년 남진이 제대하고 가요계에 복귀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불꽃이 튀기 시작했어요. MBC TV에 오색의 화원이라는 가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남진과 나훈아를 나란히 세워놓고 서로의 노래를 바꿔 부르게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환불 원정대나 놀면 뭐하니 같은 기획이었던 건데, 이 방송 이후로 두 사람의 라이벌 구도가 전국적으로 완전히 확정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자존심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남진이 먼저 서울시민회관에서 리사이틀을 엽니다. 남진 귀국 리사이틀이라는 이름으로 나흘간 공연을 했는데 전석매진. 1971년 최다 관객 동원 기록을 세웠습니다. 나훈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바로 응수합니다. 같은 서울시민회관에서 나훈아 리사이틀을 열었는데 의상만 10벌을 준비하고 칼춤부터 고고 댄스까지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첫 대결에서는 관객 동원에서 남진이 완승을 거둡니다. 나훈아가 여기서 물러났을까요? 1972년 2월 다시 서울시민회관에서 나훈아의 꿈 공연을 엽니다. 이번에는 트로트, 팝송, 포크송에 전통 북치기까지 넣은 버라이어티 쇼로 승부를 걸었어요. 남진도 3월에 같은 장소에서 맞불을 놓았는데 결과는 나훈아 5만 명, 남진 3만 명. 이번에는 나훈아의 완승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두 진영의 팬들이 얼마나 과열되어 있었는지를요. 단순히 누구 노래가 더 좋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공연장 앞에서 양쪽 팬들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일까지 벌어졌거든요. 지금이야 팬덤 싸움이라고 하면 온라인에서 댓글로 싸우는 건데 그때는 진짜 거리에서 몸으로 부딪혔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1972년 6월 4일 그날 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날 나훈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그날 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시민회관 쇼스타 페스티벌 이틀째 공연이었습니다. 지금의 세종문화회관 자리에 있던 건물인데요. 그날 공연은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고 해요. 나훈아가 무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 앙코르가 세 번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나훈아가 마지막 앙코르 곡으로 찻집의 고독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객석에서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왔어요. 나훈아는 이때 상황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공연을 하는데 누가 올라와요. 전 누가 악수하러 올라온 줄 알았습니다. 뭣도 모르고 손을 내미는데 그냥 사이다병 깨진 게 들어오는 겁니다. 순간이었습니다. 깨진 사이다병이 나훈아의 왼쪽 얼굴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나훈아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노래를 못하게 하려고 훨씬 더 위험한 곳을 노렸다고 합니다. 나훈아가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지 않았다면 72바늘로는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목이었습니다. 원래 노린 곳은 나훈아가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지 않았다면 그날이 나훈아의 마지막 무대가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소름이 돋았거든요. 25살짜리 청년이 전성기의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을 뻔한 거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무대 위에서요. 범인이 무대에 올라올 때부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횡설수설하면서 계속 한 가지 말을 반복했거든요. 남진의 사주를 받았다. 이 한마디가 퍼지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닫아졌습니다. 언론이 즉시 달려들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남진을 교사범으로 지목하는 기사를 쏟아냈어요. 나훈아의 라이벌 남진이 범행을 사주했다. 이런 뉘앙스의 보도가 연일 나왔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났죠. 남진 팬과 나훈아 팬이 거리에서 패싸움을 벌이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남진이 시킨 거 맞다. 아니다. 거짓말이다.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했어요. 그리고 나훈아 본인도 처음에는 남진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반응이었을 수도 있어요. 범인이 직접 남진 이름을 대면서 올라왔으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두 사람의 팬덤 대결이 극에 달해 있던 상황이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라이벌의 이름이 나왔으니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었겠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이 밝혀집니다. 범인이 사건 전에 남진의 집을 직접 찾아갔었다는 겁니다. 나훈아를 죽이겠다면서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남진이 정말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남진의 집을 찾아온 이 남자가 나훈아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 남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남진은 이 남자를 꾸짖어서 내보냈습니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남진의 측근 사람들이 이 남자를 데리고 나가면서 안쓰러운 마음에 돈을 좀 줬어요. 5만 원을. 당시 5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었는데 측근들 입장에서는 그냥 불쌍해 보여서 준 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5만 원이 빌미가 됐습니다. 범인이 체포된 뒤 남진한테 돈을 받았다고 징술한 거예요. 측근이 준 돈이 마치 사주의 대가인 것처럼 둔갑해버린 겁니다. 언론에서는 당연히 대서특필했고 남진은 검찰 특수부에 소환되어 조사까지 받게 됩니다. 이게 남진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상황이었거든요. 원인은 쫓아냈는데 측근이 선의로 준 돈 5만 원 때문에 가수 인생 최대의 누명을 쓰게 된 거잖아요. 남진은 결국 조사를 받고 풀려났지만 한번 퍼진 소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의 진짜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2년 뒤 같은 범인이 다시 뉴스에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남진에게 들러붙어서 돈을 뜯다가 붙잡힌 거예요. 2년 전 나훈아 피습 사건이 남진 사주였다는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고 남진 측은 이번에는 8만 원을 줬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976년에는 이 남자가 남진을 무대에서 직접 폭행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남진의 목포 고향집에 불까지 질렀습니다. 상습 협박범이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남진의 사주 같은 건 없었어요. 이 남자는 유명인에게 들러붙어서 돈을 뜯어내는 상습범이었고 나훈아 피습도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던 겁니다. 이 진실을 알고 나면 이 사건이 더 씁쓸해지거든요. 나훈아는 얼굴에 평생 흉터를 안게 됐고 남진은 아무 잘못 없이 교사범이라는 누명을 썼습니다. 두 사람 다 피해자였던 거예요. 한 명의 상습범 때문에 두 사람의 가수 인생이 흔들린 거잖아요. 남진은 이 사건에 대해 오랫동안 입을 열지 않았는데요. 올해 1월 방송에서 처음으로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 날 모함하기 위해 거짓 제보를 한 것이다. 특수부 검사 조사까지 받았다. 5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서야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결국 남진과 나훈아 사이의 감정에도 금이 갔을 거라는 점이거든요. 라이벌이긴 했지만 서로를 인정하는 사이였는데 이 사건 때문에 한동안 사이가 어색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경쟁은 서로를 성장시켰지만 그 경쟁을 이용한 사람 하나 때문에 두 전설이 상처를 입은 겁니다. 나훈아의 얼굴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흉터가 남았고 남진에게는 50년 넘게 따라다닌 억울한 누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건 이후 나훈아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습 사건 이후 나훈아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72바늘을 끄맨 흉터가 남았고 나훈아에게 숨겨놓은 여자가 있다는 식의 근거 없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은퇴설도 나왔어요. 한창 정상에 서 있던 가수가 한순간에 위기에 몰린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나훈아의 인생을 바꿔놓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무명 작곡가 임종수. 전북 순창 출신인 이 사람은 서울에 올라와서 곡을 만들고 있었지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곡을 만들었는데 어디에서도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타향살이의 서러움을 담아 차창의 어린 모습이라는 곡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임종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노래로 성공하려면 유명 가수가 불러줘야 한다. 당시 남자 인기 가수를 쭉 떠올려봤는데 이 노래는 나훈아가 부르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훈아가 전속돼 있던 청계천 8가 평화시장 건너편 오아시스 레코드사를 무작정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무실 사람들은 무명 작곡가 따위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포기하겠죠. 그런데 임종수는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 문이 열리면 들어와서 하루 종일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러기를 석 달이었습니다. 3개월.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나훈아가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임종수는 벌떡 일어나서 나훈아의 어깨를 잡았어요. 나훈아가
와, 왜? 하고 쳐다보자 임종수는 준비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무명 작곡가 임종수라고 합니다. 나훈아님을 만나려고 3개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정말 드리고 싶은 곡이 있습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딱 5분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나훈아는 그를 따라 피아노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임종수가 피아노를 치며 차창의 어린 모습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듣고 있던 나훈아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임종수의 얼굴을 쓱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임 선생님, 지보다 더 노래를 잘하시네. 예. 한 번만 더 해주이쇼. 임종수가 다시 1절을 불렀습니다. 나훈아가 또 말했어요. 한 번만 더 해주이쇼. 3번을 들은 나훈아는 제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라며 직접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악보에 사인을 했습니다. 녹음하겠다는 뜻이었어요. 3개월을 기다린 끝에 얻어낸 사인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좋거든요. 무명 작곡가의 절박함, 그리고 그 절박함을 알아본 나훈아의 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운명적인 만남이 꼭 하나씩 있잖아요. 나훈아에게는 이 순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1971년 3월, 나훈아가 이 노래를 녹음했습니다. 임종수는 다음날 레코드사에 가봤더니 차창의 어린 모습이 타이틀곡으로 정해졌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직원들이 축하한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5월에 음반이 나왔을 때 이 곡은 타이틀곡이 아니라 3번째 곡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좌절이었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사가 너무 처량하다는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까지 내려졌습니다. 당시 정부가 주도하던 새마을운동, 의식개혁운동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방송을 한 번도 타지 못한 채 그대로 묻혀버렸습니다. 임종수는 여전히 무명이었고 3개월을 기다려서 얻어낸 기회가 이렇게 사라진 겁니다. 이배로 끝이었다면 우리가 아는 고향역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1971년 12월 말, 임종수는 오아시스 레코드사에 들렸다가 우연히 나훈아를 다시 만납니다. 그런데 나훈아가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임 선생님, 차창의 어린 모습이 너무 아깝습니다. 어차피 방송도 안 나가시니 슬픈 가사를 떼고 건전한 가사로 고쳐주이셔. 믿음도 트로트에서 고고로 바꿔주시고 해. 고고로 바꾸면 경쾌하게 들리지 않겠어 해. 보통 가수라면 이미 묻힌 곡에 다시 신경 쓸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곡도 아니고 무명 작곡가가 가져온 곡인데. 그런데 나훈아는 이 곡의 가능성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직접 방향까지 제시했어요. 슬픈 가사를 밝게 바꾸고 믿음도 경쾌하게 바꾸라고. 이 제안이 나훈아의 음악적 감각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어떤 곡이 어떻게 바뀌어야 대중에게 먹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나훈아가 히트곡만 120곡이 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집에 돌아온 임종수는 가사를 어떻게 바꿀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때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섬광처럼 떠올랐어요. 전북 익산의 남성중학교를 다니던 시절, 형님 집에서 몇 개의 산등성이를 넘어 황등역까지 걸어가 통합열차를 탔던 기억. 그 기찻길 옆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는데 그 꽃을 볼 때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나서 많이도 울었다고 합니다. 코스모스, 기찻길, 고향. 어머니, 임종수는 제목을 고향역으로 정하고 가사를 새로 썼습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이쁘니 고프니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달려라 고향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역. 처량하고 슬펐던 차창의 어린 모습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담은 고향역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난 겁니다. 1972년 2월 8일, 나훈아가 새로 고친 고향역을 녹음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타이틀곡이 아니었어요. 또다시 앨범 속에 묻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좌절이었습니다. 임종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3개월을 기다려서 겨우 곡을 장달했더니 묻히고 가사까지 새로 고쳤더니 또 묻힌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운명이 한 번 더 돌아갑니다. 나훈아가 전속사를
오아시스 레코드에서 지구 레코드로 옮긴 겁니다. 지구 레코드에서 나훈아의 새 앨범 녹슬은 기찻길을 발매하자 위기를 느낀 오아시스 레코드가 맞불을 놓기 위해 묘수를 짜냈습니다. 나훈아가 이전에 녹음해 놓은 곡들 중 아직 알려지지 않은 노래를 모아서 베스트 앨범을 내놓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베스트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2번이나 묻혔던 고향역이 선정됩니다. 세 번째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음반이 나오자마자 전국에서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이 울려 퍼졌습니다. 1970년대는 산업화의 시대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서울로, 도시로 올라왔던 시대였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고향역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이야기였어요. 방송 불가 판정을 받고 2번이나 묻혔던 곡이 세 번째 만에 대한민국 전체를 울린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두 사람의 끈기가 만든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개월을 기다린 임종수의 절박함, 묻힌 곡을 기억하고 새 방향을 제시한 나훈아의 감각. 이 둘이 만나지 않았다면 고향역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2번 묻혀도 세 번째 살아난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국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노래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1972년 6월 4일 나훈아의 얼굴에 새겨진 72바늘의 흉터였습니다. 피습 사건 이후 나훈아는 찻집의 고독을 부를 때마다 보디가드를 무대 위에 세우고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날의 기억이 그만큼 깊었던 거겠죠. 1973년 나훈아는 급비리에 공군에 자원 입대합니다. 입대 이유가 또 나훈아답습니다. 육군과 해병대에는 이미 많은 연예인들이 다녀왔고 공군에는 없었기 때문 남들이 안 간 곳을 골라간 거예요. 전역 후 나훈아는 울긴 왜 울어, 사랑, 영영, 건배, 테스형까지 수십 곡의 히트곡을 쏟아내며 명실상부한 가왕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히트곡만 120곡이 넘습니다. 한국 가요 역사상 최다 기록이에요. 2025년 1월 59년 가수 인생을 마무리하는 은퇴 콘서트에서 나훈아는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고마웠습니다. 72바늘의 흉터가 나훈아를 무너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흉터는 이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곡이 태어났습니다. 무대 위에서 쓰러지지 않았던 25살의 그 청년은 59년이 지난 마지막 무대에서도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나훈아 이야기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